야생 다큐TV에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감히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관객 없이도 생과 사의 교향곡이 매일 펼쳐지는 광활한 땅 말이죠. 그곳 잠비아 로지족의 땅에서는 우기에는 웅장한 번개가 땅으로 곧장 내리치고 건기에는 타오르는 듯한 더위 아래 땅이 갈라지며 새벽의 신비로운 안개에 휩싸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장엄한 대이동 중 하나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수만 마리의 푸른 영양대가 메마른 땅을 가로지르는 생명의 강처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수천 세대에 걸쳐 DNA에 깊이 새겨진 본능에 따라 25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풀과 나무가 시들어버린 햇볕에 그을린 땅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올해의 마지막 이동이다. 새로운 생명을 찾아 곧 내릴 비로 되살아날 푸른 풀밭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후텁지근한 열기가 사방을 뒤덮고 있었고 공기는 끈적하고 고요했다. 오직 곤충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마른 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가끔 깨뜨릴 뿐이었다. 이곳이 바로 리우아 평원이다. 로지족 언어로는 평원을 의미하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단순함 뒤에는 놀랍도록 원시적이고 복잡한 자연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20년도 더 전에 리우아 평원은 거의 죽은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밀렵은 이곳의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황폐화시켰습니다. 한때 수십만 마리에 달했던 푸른 늑대는 위험할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강력했던 케이프 버팔로, 개체구는 50마리도 채 남지 않았고 이는 경고등이 켜지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야생의 힘을 상징하는 사자떼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고 레이디 리우아라는 이름의 외로운 암사자 한 마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원 곳곳을 떠돌아다녔고 그녀의 포효는 밤마다 울려 퍼지는 외로운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고 비범한 보존 노력 덕분에 이곳의 자연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리우아 보호구역은 잠비아 정부 및 로지족 공동체와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인 아프리칸 파크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리우아는 보존 프로젝트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었으며 야생이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자 인간의 올바른 개입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땅의 기원은 장엄한 잠베지 강 시스템의 오래된 충적토 퇴적물에서 비롯됩니다. 매 우기마다 물이 불어났다가 빠져나가며 비옥한 충적토층을 남겨 생명을 키웁니다. 정기적인 홍수가 평평한 지형과 결합하면서 리우아는 계절성 습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리우아의 기후는 열대 몬순의 영향을 받으며 1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에는 평원이 물과 푸른 풀의 바다로 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혹독한 건기가 이어지는데 낮 기온은 섭씨 35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밤에는 섭씨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온차는 큰 도전이지만 리우아는 여전히 놀라운 생명력으로 존재합니다. 계절이 변하면 누우때는 잠에서 깨어나 고된 여정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여정은 본능과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복잡한 계절 주기입니다. 매년 비가 그치면 누우때는 북쪽의 메마른 땅을 떠나 푸른 풀밭과 드문 무릉덩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무샹가시 습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먹이가 부족할 때 그들은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영양가 높은 짧은 풀 대신 영양분이 덜한 식물은 물론 떨어져 마른 나무잎까지 뜯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었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영양대 또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강렬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낮 시간 활동을 줄였습니다. 누우의 모습은 생존과 인내력의 상징입니다. 거대한 몸집에
우람한 어깨와 튼튼한 가슴을 지닌 그들은 긴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은빛 회색 털은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건조한 초원에 완벽하게 스며들게 합니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위장술인 셈이죠. 눈은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의 낮고 거친 울음소리는 20km까지 멀리 전달될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한 경고나 영역을 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발에 있는 냄새샘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땅에 화학적 흔적을 남겨 영역을 표시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합니다.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 살며 신속하게 반응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무리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위험에 완벽하게 협력하는 하나의 단위처럼 대처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얼룩말 종인 초원 얼룩말이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흑백 줄무늬로 각 개체마다 사람의 지문처럼 독특한 무늬를 지니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가설은 이 줄무늬가 포식자의 시야를 교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포식자가 무리에서 한 개체를 구분해내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설은 이 줄무늬가 천 조절에 도움을 주고 채채파리 같은 흡혈 곤충의 먹잇감을 쉽게 감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잠비아 평원에서는 얼룩말 무리들이 보통 수컷 우두머리 한 마리, 암컷 여러 마리,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이 얼룩말 무리들이 물과 푸른 풀을 찾아 수백 마일을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오래된 수원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생존의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균형은 한때 파괴되었다. 20세기 말에는 사자들이 잠비아 초원에서 거의 사라졌다. 홀로 남은 암사자 레이디 리우아만이 남게 되자 그녀는 상실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사자 세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는 희망찬 재탄생의 이야기이다. 그들 중에는 록 가수처럼 두껍고 거친 갈기를 가진 본조비라는 이름의 한 마리가 있었다. 본조비는 어린 왕처럼 우뚝 솟아 평원에서 사냥의 영웅담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비록 그 후에 본조비가 유전자원 다양화를 위해 카푸의 국립공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다. 사자의 귀환은 주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야생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사자는 무리지어 사는데 보통 수컷 한두 마리, 혈연관계의 암컷 몇 마리,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자의 귀환은 생태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의 힘과 섬세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더 이상 포효 소리가 들리지 않던 곳에서 이제 매일 밤 부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태셉의 역량에 민첩한 움직임은 공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특하게 몸을 흔들며 달리는 모습으로 이들은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에 서식하는 태셉에는 중요한 토종 영양 중 하나로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셉의 영양은 율 20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이 무리는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가 이끕니다. 번식기에는 영역 방어 행동이 훨씬 더 격렬해집니다. 수컷들은 개미집 둔덕처럼 높은 지점을 골라 무리를 관찰하고 보호하며 동시에 경쟁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영역을 필사적으로 지켜냅니다. 번식기 외에는 무리들이 보통 더 큰 집단으로 합쳐지거나 누용량 무리와 합류하여 집단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신선한 풀이지만 건기에는 다른 식물들을 먹으며 높은 적응력을 보여준다. 그들이 이동하고 풀을 뜯는 행동은 유기물을 재분배하고
새로운 어린 식물들이 자랄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태셉의 영양은 숙련된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먹잇감이기도 하다. 그들의 속도와 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 중 하나는 바로 치타이다. 갈라진 땅 위, 흙먼지 위에는 치타의 발자국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이는 리우와 초원의 가장 고독한 사냥꾼 중 한 마리의 흔적이었다. 가뭄과 맞서야 하는 치타의 삶은 속도와 정교한 전술이 어우러진 생존 여정이다.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입니다. 시속 10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경에서 96km까지는 약 3초 만에 가속합니다. 이들의 몸 구조는 매우 정교한 진화를 반영합니다. 길고 유연한 척추는 용수철처럼 작용하여 보폭을 7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큰 콧구멍, 튼튼한 심장과 폐는 산소 흡수량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자연의 적응 능력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치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완벽한 변형의 결정체입니다. 날렵한 다리들은 정교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발톱은 운동선수 신발의 스파이크처럼 부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서 급가속과 급회전 시 탁월한 접지력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운 속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 번의 사냥은 대개 1분도 채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속으로 달릴 때 치타의 처는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여 회복을 위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위를 피하고자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가장 활동적입니다. 많은 다른 포식자들과 달리 치타는 거의 사체를 먹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사냥 기술에만 의존합니다. 치타의 고독함과는 반대로 아프리카 들개는 사회적 조직력이 가장 뛰어난 육식 동물 중 하나입니다. 각 개체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늬들이 무리 내에서의 당열된 정신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야생개의 털은 검은색, 노란색, 갈색, 흰색 반점들로 마치 유화 그림 같아요. 각 무늬는 개별적인 특징으로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크고 둥그런 귀는 멀리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천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프리카 들개의 사회 구조는 고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무리 내에서 유일하게 번식하는 우두머리 한 쌍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전체 무리가 함께 새끼를 돌보며 끈끈한 공동체 시스템을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협동심이 아프리카 들개를 가장 효율적인 사냥 집단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사냥 성공률은 70-90%에 달합니다. 사냥은 각 동물이 저마다의 역할을 맡으며 펼쳐지는 연출된 전투와 같았다. 목표물이 지치자 무리의 각 구성원들은 서서히 에워싸 모든 도주로를 차단했고 희생자는 거의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무리 내에서의 관계는 단순히 사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먹이를 공유하고 약하거나 늙거나 다친 개체들을 보살피는 것은 유대감과 무조건적인 지원의 증거입니다. 건기 하늘 위 한 포식자가 높은 곳에서 소리 없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셜 독수리, 창공의 힘과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파란 하늘 아래 날개 폭이 2.4m가 넘는 마셜 독수리의 날개는 사뿐히 미끄러지듯 날아다닌다. 마셜 독수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독수리이다. 그 거대한 몸은 엄청난 힘을 선사하며 그 발톱은 성인 남성의 팔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보다 여러 배 더 강력하다고 추정되는 극도로 예리한 시력입니다. 맑은 날에는 마셜 독수리는 최대 6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것은 시속 160km에 달하는 속도로 급강하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날아오는 살아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건기의 생존 투쟁은 인내력의 시험입니다. 영양대가 이동하면 마셜 독수리는 사냥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셜 독수리는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IUCN의 2024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 종은 서식지 손실, 전선 충돌, 그리고 중독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셜 수리의 급강화가 끝나자마자 흰등대머리 수리의 출현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결하는 햇볕이 평원을 황금빛 먼지 바다로 변모시키는 와중에도 대머리 수리들의 느린 선회는 생태계의 생물학적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맞물려 또 다른 생명의 리듬을 보여주었다. 흰등 독수리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흔한 독수리종 중 하나였으며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눈에 띄는 특징은 등에 있는 하얀 깃털입니다. 털이 없는 머리와 목은 중요한 적응 방식으로 감염 위험 없이 동물의 사체 속 깊이 파고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어 자연의 효과적인 청소부가 됩니다. 뛰어난 시력은 그들이 멀리서 사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보통 큰 무리를 지어 모여들며 1시간도 차이 안 되어 중간 크기 동물의 사체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강력한 소화기는 탄저병과 광견병 같은 위험한 병원균을 파괴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때 리우아의 흰등 독수리 개체군이 약 270마리에 달했지만 2024년이 되자 그 수는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종은 IUCN 적색 목록에 심각한 위기종으로 등재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사람이 사용한 살충제에 오염된 사체를 먹고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해받는 생물들이 가장 중요한 생물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첫 비가 돌아와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올 때 리우와 평원은 케이프 물소들을 맞이한다. 그들의 육중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드러운 흙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며 무리의 힘으로 형성된 한 생태계의 숨결을 담고 있다. 케이프 물소는 아프리카 물소라고도 불리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야생 소가 동물입니다.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성격과 맹렬한 전투 능력 때문에 흔히 검은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성체 수컷은 무게가 9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케이프 물소의 독특한 특징은 뿌리 부분에서 합쳐져 보스라고 불리는 견고한 뼈 방패를 형성하는 구분뿔 한 쌍입니다. 이 갑옷은 전투 시 머리를 보호하며 날카로운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케이프 물소는 이주하는 대신 해당 지역 내에서 횡적으로 이동합니다. 고지대에서 그들은 새로 돋아난 신선한 풀이 있는 낮은 구릉지대로 이동합니다. 늪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그들이 장거리 이주 없이 먹이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우 예민한 후각은 물을 찾고 위험을 감지하는 비밀 무기이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바람이 약하게 부는 상황에서도 2km가 넘는 거리에서 사자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푸른 초원 위에서 자연은 작은 동물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해내는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그 풍경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습지 전문가인 붉은 레추의 영향입니다. 그들의 길고 가는 다리는 부드러운 진흙 위를 가볍게 미끄러지듯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앞다리의 검은 무늬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무리 안에서 개체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역할도 합니다. 리우아 지역에서는 붉은 레치회 영양 개체군이 약 700마리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으며 주로 수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는데 홍수 때는 더 높은 지대로 이동하고 물이 빠지면 평원으로 돌아옵니다. 붉은 레추의 영양의 몸은 반수생 생활 방식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털은 천연 오일층으로 덮여 있어 방수 기능을 합니다.
물은 또한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포식자에게 쫓기면 무리 전체는 더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 기술을 사용하여 포식자를 따돌립니다. 붉은 영양의 힘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이동하고 적절한 풀을 고르며 다른 종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붉은 영양은 습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가녀린 몸매 탓에 그들은 밤의 은밀한 사냥꾼인 표범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표범의 지배력은 속도나 무리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인내심, 그리고 절대적인 정확성에서 비롯됩니다. 2024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리우아의 표범 개체수는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비록 겨우 수십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들은 우기에도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습한 환경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표범은 적당한 체중 덕분에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길게 쫓을 필요 없이 뒤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덤불이나 빗소리를 이용하여 발소리를 감춥니다. 단 한 번의 도약이면 대부분 먹이를 제압하기에 충분합니다. 우기에는 먹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먹이를 높은 곳에 숨기는 것은 하이에나와 같은 청소동물로부터 식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냄새를 줄여 원치 않는 관심을 끌지 않도록 한다. 우기는 번식기이기도 합니다. 암컷은 다음 세대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바위 동굴이나 덤불처럼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를 찾아 새끼를 낳습니다. 다른 많은 대형 고양이와 동물들과는 달리 표범은 완전히 혼자 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 개체는 소변, 배설물, 그리고 나무 몸통에 남긴 발톱 자국으로 영토를 표시합니다. 여러 난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범은 인간과의 갈등과 불법 사냥 때문에 여전히 취약종으로 분류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하늘에서 아프리카 물수리는 35개국이 넘는 영토 위를 맴돕니다. 잠비아에서는 자유와 힘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물이 불어나면 물고기들은 잠긴 수로를 따라 헤엄쳐 독수리에게 더 쉽게 발견됩니다. 독수리는 주로 강가 근처에 높은 나뭇가지를 관찰 지점으로 삼습니다. 날개 길이가 2.4m에 달할 수 있는 이 독수리는 활공하기에 충분히 가볍지만 높은 정확도로 먹이를 낚아채기에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물수리의 발은 스피큘이라고 불리는 작은 가시들로 무장하고 있어서 미끄러운 물고기를 꽉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고기가 주된 먹이원이지만 물고기가 부족할 때는 물새나 거북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우기는 사냥철일 뿐만 아니라 번식철이기도 합니다. 평생 짝을 이룬 커플들은 보통 마른 나뭇가지로 지은 같은 큰 둥지로 돌아옵니다. 어린 새끼들은 첫 비행을 하기 전에 둥지 안에서 3개월 가까이 세심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홍수기 내내 각 물수리 한 쌍은 자신들의 영역을 치열하게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2마리 중 1마리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프리카의 목소리 라블리는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울음소리는 수면 위로 울려 퍼지며 야생의 기계와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리우아 평원에는 약 4,500마리의 푸른 늑대가 모여들어 세렝게티 마라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본능에 이끌려 늑대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에게 이 여정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이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연례적인 주기입니다. 그들은 250km에 달하는 긴 여정 동안 진흙탕과 작은 가을을 가로지릅니다. 세렝게티 노선보다 짧지만 이곳의 경로는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떼에는 명확한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관찰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위협이 나타나면 때는 즉시 원형을 이루어 새끼들을 중앙에 두고 성체들은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리우아는 단순히 서식지가 아니라 생명을 재생하는 공간입니다. 우기 말에는 번식기가 시작됩니다. 약 8달 반의 임신 기간을 거쳐 암컷은 시야가 탁 트인 넓은 지역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새끼는 이미 혼자서 설 수 있게 되고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눈은 초원의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짧은 풀을 뜯어 먹으며 다른 식물들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이동은 흙을 재생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편 무리들이 초원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얼룩말 개체수가 급증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마리의 얼룩말이 리우아를 가득 채우며 누우떼와 섞여 혼합 무리를 이루었다. 누우와는 달리 얼룩말은 생존을 위해 강한 사회 구조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음식이 풍부할 때 많은 작은 무리들이 더 큰 떼로 모여들어 수적 우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각 무리 내의 유대감은 돌봄과 소통 행동을 통해 유지됩니다. 이때는 번식 주기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암컷은 주로 우기 말에 새끼를 낳습니다. 풀이 풍부한 환경은 망가지가 더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망가지는 일어서서 어미 옆에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플라이오스에는 점박이 하이에나가 발전하여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포식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념과는 달리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먹이 70% 이상은 직접 사냥한 사냥감에서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점박이 하이에나는 7%에 달하는 사냥 성공률을 보이며 이는 사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점박이 하이에나의 힘은 극도로 강력한 턱과 큰 치악력에서 비롯됩니다. 독특한 이빨 구조 덕분에 큰 뼈도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이에나를 영양분 재활용 순환의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만듭니다. 그들의 사냥 전술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이에나는 혼자서 짝을 지어 또는 무리지어 사냥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동 시에는 그들은 수십 마리에 달하는 협력적인 사냥 무리를 결성하여 취약한 먹잇감을 고립시키기 위해 협력합니다. 현재 리우아 평원의 점박이 하이에나 개체군은 200마리에서 300마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보통 약 500에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서식 범위를 유지합니다. 점박이 하이에나의 사회 구조는 극도로 복잡합니다. 한 무리는 80마리까지 이를 수 있으며 엄격한 계층 구조와 암컷의 절대적인 지배가 특징입니다. 이 계층 구조는 힘뿐만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 내리는 계절의 아름다움은 무릉덩이들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데 큰 백로의 하얀 그림자가 그 위를 수놓습니다. 그들의 순백의 깃털은 찬란하게 빛나고 길고 검은 다리는 우아한 자태를 더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는 험난한 생존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새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생태 조화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끄러운 포식자들과는 달리 대백로는 침묵을 택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미동도 없이 서서 가장 미세한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완벽한 순간에 그들의 창과 같은 부리는 번개 같은 속도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바로 그 인내심과 정확성이 대백로를 가장 숙련된 사냥꾼 중 하나로 만듭니다. 두루미과 새인 재관두루미는 왕가의 아름다움을 뿜어냅니다. 왕관을 닮은 화려한 노란색 볕 덕분에 이 두루미는 우간다.
국장의 국가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외가리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긴 뒷발가락 덕분에 나무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유연한 식단은 적응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풀과 씨앗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 곤충, 개구리, 작은 도마뱀도 사냥합니다. 비가 시작되면 왕관두루미는 정교한 구의 의식을 치르며 번식기에 접어듭니다. 머리를 숙이고 날개를 활짝 펼친 채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우아한 절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짝을 유혹하는 춤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왕관두루미는 보통 일부일처 쌍을 이루어 새끼 양육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이들은 큰 무리를 형성하며 때로는 50마리까지 모이기도 합니다. 왕관두루미의 계절 이동은 주로 수자원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수위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국지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로 인해 습지 생태계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뛰어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왕관두루미 개체 수는 놀라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성체 개체 수는 1777마리에서 2200~300마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종은 서식지 손실, 오염 및 불법 사냥으로 인해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이야기는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곳은 발자국 하나하나, 포효 한 번 한 번, 그리고 생사를 건 추격전 하나하나가 야생의 교양곡의 한 부분을 이루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사자만큼 강하지 않지만 당열력 덕분에 살아남아 번성합니다. 각 개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사냥할 때 그들은 경쟁하는 대신 나누어 먹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때로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힘이나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가는 신뢰와 유대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보호는 단순히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귀중한 아름다움과 균형을 보존하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여정 중 어떤 점이 가장 깊은 생각을 하게 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멋진 야생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생 다큐TV의 다른 어떤 모험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